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지금 오늘은 법인세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정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무조정 항목. 예, 세무조정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무조정이? 세무조정이 뭐예요? 예, 지금 이제 38페이지 교재 여시면요, 세무조정 항목에 대해 설명이 있어요. 세무조정이 뭐냐면, 여러분, 세법하고 회계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를 매년 하죠. 근데 연말에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회계 처리해 놓은 걸 세법에 따라서 조금 고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네가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에서 인정 못하겠어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회계상에서는 수익으로 안 잡았는데 세무에서는 이건 수익으로 잡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법과 회계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를 만들어 놨어요? 회계장부를 만들어 놨죠. 예, 그걸 갖다가 세법으로 약간 더하기 빼기를 고쳐서 세법에서 원하는 숫자를 뽑아내는 것이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회계장부가 있는 상황에서 세법 기준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해서 세법에서 원하는 당기순이익, 예, 세법에서 말하는 당기순이익 원래는 아니죠.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예, 세전 과세표준 금액을 뽑아내는 것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한국과 똑같은 로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38페이지 여시고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38페이지요. 예, 저도 교재를 똑같이 들고 볼게요. 예, 보시면 급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놨죠? 예, 여러분 교재를 이렇게 있는 거 세로로 해서 보시면서 쫓아가시면 될 거예요. 급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으로 임금,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보조금, 전액 송금, 중국에서는 전액 송금 산입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다 되는데 뭐만 된다? 임원에 있어서는 주총에서 설정한 한도 금액만큼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 세법 보는 거 아니니까 중국 세법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중국 세법에서 급여는 다 한도 없이 비용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볼게요. 복리후생비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예요. 한국에서는 복리후생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전액 송금 산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전액 송금 산입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안 해준다. 어떻게, 얼마만 해준다? 급여의 14%만 해준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 15는 안 되고 13은 왜 안 돼?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법에서 14로 박아놨어요. 예. 그럼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복리후생비, 뭐 식대, 야근 식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음 뭐 교통비는 복리후생비까지는 그렇고, 뭐 야근 식대라든지, 뭐 같이 워크숍 갔을 때 쓴 비용 같은 것들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텐데, 한국에서는 뭐라고요? 100% 다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4%.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왜 14%밖에 안 해주냐? 중국에서 복리후생비 쓰니까 누구만 써요? 사장님만 씁니다. 네, 사장님 혼자 회식하고 사장님 혼자 놀러다니고 하는 비용다가 복리후생비를 올리니까 뭐라고요? 너무 많이 쓰지 마라. 몇 %만? 14%만 써라 라고 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급여예요, 급여.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이게 많이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공장이 많죠. 그러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생산 직원을 갖다가 다 1000명, 2000명을 인력 파견해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우리 직원이에요? 아니면 파견 직원이에요?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급여로 계산됩니까? 아니면 지급 수수료 계산되나요? 지급 수수료죠.
우리 직원한테 쏘는 게 급여죠. 우리가 세무상 원천징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보는 게 급여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 인력 파견회사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다, 급여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2,000명 되는 사람들 점심 중식 때 하고 야근 밥 사주고 할 때 밥 먹일 때 그 비용 원래 복리후생비죠. 예, 그 복리후생비인데 그럼 우리 회사는 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몇 명 없죠. 사무실 관리직 몇 명만 빼고 30명 빼고는 다 생산직 다 외주 인력이기 때문에 어때요? 복리후생비가 한도 초과나와 버리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밥값까지 니네들이 결제하고 우리가 한 번에 결제해 줄게. 이해되겠어요? 예. 인력 파견비만 우리가 니한테 지급하고 밥은 우리가 살게라고 한다면 우린 다 어떻게 돼요? 한도 초과 나와 버리죠? 비용 인정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 자체를 식대 포함해서 니들이 먹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세요라면 우린 세금계에서 한 번에 끊기겠죠. 물론 그 명세는 급여도 있고 그 밑에 식대도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도 초과한다 안 한다? 한도 초과할 이유가 없겠다. 지금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공회경비. 공회라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예,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 예,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은 법적인 엔터티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노조가 법인인 경우 적대비 처리한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경우 회사의 경리 일부를 모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공회는 우리 회사와 같은 회사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무상 별도의 엔터티예요. 우리가 공회로 돈을 지급하면 예, 우리 회사 장부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예,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돈 우리 회사 돈 아니에요. 공회 주고 나면 예, 그 돈 우리 돈 아니에요. 예, 공회 돈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설명 좀 여러분 이해 안 될까봐. 공회로 공회가 노동조합인데 우리 회사에서 노조 통장으로 돈을 넣어줍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에다 납부를 해요. 세무서에다가 우리가 공회 경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한도 금액이 얼마 나와 있죠? 인건비의 2%죠. 2%를 우리가 세무서로 납부를 해요. 세무서로 납부하면 세무서에서 60%를 우리 회사 공회 통장으로 쏴주고 40%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곳이 북경이니까 북경을 예를 들게요. 북경시 아니면 북경이 있는 조양구, 구 또는 시 노조로 위로 40% 올리고요. 내가 낸 돈의 40%, 60%만 우리 회사 노조로 돈을 꼽아줘요. 40%는 상위 노조로 올리고 60%만 우리 회사 노조 통장으로 돈을 넣어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나는 돈 내는 곳조차도 우리 회사로 곧장 넘긴다 아니면 딴 데로 낸다. 딴 데로 낸다. 누구한테 낸다? 세무서로 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빙은 확실히 나옵니다. 비용 처리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그러면 다시 우리 회사의 노조 통장으로, 공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체육대회 할 때 고기 사서, 돼지 사서 구워 먹으면 되고, 예, 설날, 추석날 선물, 그 돈 갖고 선물 사서 직원들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공회 경비 금액이 얼마다? 한도가 2%다. 저 솔직히 말하면 이 2% 이상 주는 회사 못 봤어요. 미쳤다고 더 많이 주겠어요. 그래서 2%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돈 언제 써야 되는 거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 봄에 체육대회 한다. 그 다음에 설날, 추석날 기념품, 상품 좀 사서 준다. 그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 돈 따로 쓰지 마시고 공회경비 통장 갖고 그 돈에 있는 분 갖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봤던 회사 중에서 약간 좀 그런 회사가 있는데 회사 청산했는데 공회경비 돈을 안 쓰고 청산했어요. 회사 청산했어요.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청산 마친 사람이 뭐 술을 먹든 밥을 먹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청산 끝났는데 공회 잊어먹은 거죠. 왜냐면 이건 회사 장부에 안 잡히니까 따로 있어야 되는데 회사 장부에 안 잡히니까 그걸 잊어먹고 청산할 때 빼먹은 거예요. 아까워라, 아까워라. 네. 그 다음에 직원교육비 있어요. 예, 직원교육비.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뭐 대학원 간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심지어는 가구를 갖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자녀교육비. 뭐 대학 간다, 대학원 간다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있죠. 그거 다 비용 인정되는데 중국에서는 교육비 몇 %만 해준다? 8%만 해준다. 8%만. 예.
직원 교육비. 그러니까 이거 자녀 교육비예요, 직원 교육비예요? 직원 본인이에요. 직원 본인. 예, 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몇 %만? 급여의 8%다. 예, 여러분 지금 여기 급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게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사람별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회사 전체로 적용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둘 다 된다. 뭐겠어요? 사람별로 앞에 있던 복리후생비, 공익경비, 직원교육비 사람별로 하겠어요? 아니면 전체 통으로 하겠어요? 예, 전체로 합니다. 전체로 해요. 예, 그래서 사람별로 뭐 복리후생비 많이 썼다 그럼 한도 초과 이거 아니고 회사 전체 복리후생비와 회사 전체 급여 총액의 14%, 직원교육비는 총 교육비하고 급여의 8%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다. 직원교육비 몇 %요? 8%.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도 초과액은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네, 올해 못 쓴 한도액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다시 비용 인정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은 어떻게 해놨겠어요? 일단 지급한 교육비 다 비용 처리 해놨겠죠. 근데 그 중에 얼마만? 급여 곱하기 8% 하는 것만 올해 비용 인정하고 공제 못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 해에 비용으로 2월에서 다시 또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 해에 넘어가서. 그 다음 거고요. 기부금 볼게요. 기부금. 예, 한국에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고요. 뭐 50%, 10% 규정이 있어요. 예, 필요 없고요. 예, 법정기부금만 있죠. 중국에선. 예, 기타는 아예 인정 안 된다. 예, 세법에서 예, 기부금 받을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단체들이 리스트되어 있어요. 뭐 적십자회 이런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니면 지방 정부라든지 예, 리스트업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근데 한도가 있다? 몇 %요? 12%인데 뭐에 대한? 세전 이익 났을 때. 그럼 니들이 결손했는데도 기부했다. 그럼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준다는 거죠. 네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기부를 하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네가 세금 낼 이익 난 범위 내에서 12%만. 그리고도 한도 초과했을 때 몇 년이요? 3년간. 한도 초과한 거는 3년간 공제 가능하다. 아까 직원 교육비는 어땠어요? 초과한 거는 2월 가능한데 무제한이고 기부금은 3년. 비율은 12%까지 한도에 썼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대비. 예, 접대비 한도 볼게요. 술 너무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접대비 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놀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도가 이중 한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예, 미니멈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접대비 쓰면요 1차 무조건 몇 % 날려요? 40% 무조건 날립니다. 그래서 접대비 발생액의 60% 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요? 매출액의 0.5%하고 비교를 한 금액이 한도가 돼요. 그러니까 술 먹었다 일단 몇 %는 비용 인정 못 받아요? 40% 날리고 그것 금액과 뭐하고 비교한다? 매출액의 0.5%만 인정해 주겠다. 둘 중에 작은 걸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 광고비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때요? 전액이죠. 네, TV 광고 내고 하는 거 네 멋대로 해라. 광고하는 거 안 말리겠다는 건데 중국에서는 몇 %요? 매출액의 15%까지 광고해라. 광고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자 비용. 예, 이자 비용 내는 거 한국과 비교해 볼게요. 한국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도대체 쩐주가 누군지 모르겠다. 비용 인정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게 채권자 불분명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 및 증권이 똑같은 이야기죠. 쩐주가 누군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건설자금 이자 중 특정 차입금 이자. 이건 뭐예요?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가라는 이야기죠. 이건 회계 시간에 배워야 돼요. 네, 건설자금 이자 중 특정 차입금 이자. 이거는 올해 비용이 아니고 예, 건물이나 구축물을 올렸다가 그때 상각을 해라라는 이야기니까 별개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예, 회사에서 별장을 샜어요. 근데 연수원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회장님 별장이야. 근데 그걸 빚지고 샀네. 은행 빚으로. 일단 그건 비용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준다. 업무 무관 자산을 사기 위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비공정 안 해줄게 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아래에 대한 것만 비용인정해 줄게 라고 아예 적어놨어요. 한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만 아니면 다 비용인정해 줄게죠. 근데 중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래 것만 비용인정해 줄게. 1번 은행이나 금융증권에서 빌린 것만 인정해 줄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이자. 두 번째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이자 중 금융기관의 동종대출 이자만큼 송금 처리 가능. 관계사한테 빌렸어요. 금융기관은 아니죠. 옆집이죠. 옆에 우리 계열사에서 빌렸는데 얼마만큼? 이자는 은행에서 빌렸더라면 했을 이자만큼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해되시겠어요? 예, 니네들이 짜고 쳐서 뭐 2배, 3배 시중금리가 5%인데 10% 계약했다 한다면 비용 인정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준다. 얼마만큼만? 은행에서 하는 5%만큼만 해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아래쪽 보시면 단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초과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 불산이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 돈을 빌려요. 예,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린다는 것보다도 투자하는 방안이죠. 투자하는 방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국에다가 지금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중국에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회사에 대한 자본금이 예를 들면 중국에 필요한 돈이 300억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300억이 공장 땅을 사고 기계장치를 넣고 초기 운영자금은 3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억을 갖다가 투자하는 방안으로 300억을 100% 자본금으로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자본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억만 자본금, 200억은 한국에서 빌려서 넣는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한국에서 중국에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라면 중국법에는 자본금이 300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방안이라면 중국은 자본금이 100억이고 200억이 본사 차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1번하고 2번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자를 꾸준히 받아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받아가죠. 자본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이익이 나야지만 법인세를 내고 이익 난 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대출로 빌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자로 매년 꾸준히 정해진 이자율만큼 받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본사라면 어떤 유인이 더 강해요? 자본금으로 넣고 이익 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아니면 이게 상황 봐서 계속 이자를 당겨오고 싶어요? 후자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본금하고 차입 둘 다 섞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차입을 너무 많이 하진 말아라. 누구한테 차입? 특수관계자, 본사라든지 계열사한테 차라리 투자를 받지, 자본금으로 투자를 받지, 차입을 너무 많이 해서 이익도 안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두 번째 케이스 100억이 자본금이고 200억이 차입금이다라면 이 회사는 이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이익 날 확률이 높죠. 근데 두 번째 경우에 200억만큼 이자가 있는 경우는 적어도 매년 10억씩은 이자 비용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회사 이익 별로 안 나겠죠. 그럼 중국에서 법인세를 걷어가요? 못 걷어가요? 못 걷어가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2배까지만 뭐라고요? 이자로 인정해주고, 예, 그 2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자로 2배를 넘어가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을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는 경우예요. 근데 중요한 경우는 뭘 보시냐면 가로 열고 닫고 있어요. 한국 본사가 아니면 계열사가 직접 쏴준 게 아니고 단순히 지급 보증만 섰다라고 하는 경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수관계자 차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내가 빌리긴 현지 법인이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빌렸는데 사실은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본사가 지급 보증 쓴 거죠. 예, 본사가 지급 보증 쓴 경우에 이거는 특수관계자 차입금으로는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익, 예, 이건 특별하게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외화 환산 손익, 이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외환 차익과 외환 평가 손익이 다르죠? 외환 차익은 어때요? 차익은 실현된 겁니까? 실현 안 된 겁니까? 외환 차익 차손은 실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근데 환산 손익은요? 환산해서 이익 났다, 환산해서 손실 났다. 이거는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화 환산 손익은 비용 인정돼요? 안 돼요? 한국에서 환산 손익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미실현 손익이죠? 인정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예.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해서? 환산 손익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예. 전액 송금 사실 인정해 준다. 바로 들어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세무 조정하지 않는다. 예. 정확히 말하면 환산 손익은 미실현이죠. 그러면 그 세무상 인정해 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 같으면 안 해주죠. 근데 중국은 어떻다? 해준다. 왜 그러는지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요. 40페이지죠? 40페이지. 폐기손실 보시면, 한국 전액 송금摊입 가능하고 중국도 된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플라이샹 전지가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전액 비용 된다. 그 다음에 대손 및 대손 충당금, 각종 충당금. 예. 대손 상각 이야기죠? 예. 한국에서는 확정된 거, 거래처가 파산됐다. 아니면 채무자가 사망하셨다. 그러면 어때요? 다 비용 인정되죠? 그때서야 되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뭐 1% 뭐 이런 거 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만 돼야 된다. 거래처가 파산하고 사망하거나 실종됐거나, 예, 아예 없어져야지만 그때서야 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책이 어디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중국 세무조정계약서를 한번 보실 일이 있으시면 한국에 비해서 무지 간단한 걸 알 수 있으세요. 한국의 세무조정계약서는 일단 두껍고 세무조정 항목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미수이자 세무조정 항목이다 아니라 지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제가 써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항목이에요, 아니에요? 항목이에요. 미실현 손익이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해요, 안 해요? 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귀찮아서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왜 안 하냐면 한국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미실현 손익이라면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예,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급 이자, 연말에 미지급한 이자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미지급 이자 안 나갔죠. 그거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그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미지급 이자 비용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중국에서는 한다예요. 예.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중국에서는 이 세무조정에 있어서 미실현이라는 개념 자체를 언제까지로 보냐면 한국은 12월 말 기준으로 끝내버려요. 그 시점에서 미실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중국은 언제까지냐면 5월 말까지예요. 5월 말이 뭐 하는 날이에요? 법인세 세무신고 마지막 날이에요. 5월 말일까지 실현이 될 것 같으면 이건 세무조정 항목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지급 이자 5월 말까지 이자 지급 안 하고 버틸 수 있어요? 못해요? 5개월 동안. 힘들죠. 은행에다 줘야 될 거 아니야. 한 달이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외화환산 손익, 매출채권, 매입채무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부분 다 실현되죠. 5개월 내로. 그렇기 때문에, 예, 끝수이자, 미지급이자, 미수이자라든지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 왜 미실현 손익으로 과세 이혼 안 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중국은 언제를 기준으로 봅니다. 5월 말까지 실현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무조정 계약서 유보 항목 보면은 중국 몇 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실현된다고 봐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중국에 세무조정 없다. 이런 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있는데 기준이 뭐다? 5월 말이다. 5월 말까지 실현되는 건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볼게요. 세율. 일반 세율 몇 퍼센트 있어요? 25%. 근데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25%. 한국에서는 20%인데 또 10% 붙는 게 있죠. 뭐 소득할 주민세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는 25%에 따라 붙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득할 주민세에서 거기다 10%더 붙여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25%로 끝난다. 소득할 주민세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일반 세율 밑에 저세율이라고 있어요. 저세율. 20% 세율 보이고요. 15% 보이시죠? 그러면 저세율 공부할게요. 20% 세율이 있는데 세율은 20%인데 바로 읽어갖고 볼까요? 세율은 20%이지만 과세 표준을 75% 또는 50% 감면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5%나 10%의 세율을 내는 거다.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세율 자체는 20%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요? 과표 자체를 반을 깎아버려요. 과표를 4분의 3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돼? 20을 곱하더라도 4분의 1에 곱하니까 실질적으로는 5% 세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5% 세율도 있고 10% 세율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은 20%지만 사실 유효세율은 5%, 10% 있다.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대상 보시면 소규모 저이윤 기업이에요. 이익이 얼마 안 났을 때는 세율 5%로 해줄게. 그럼 5% 하는 경우가 언제냐는 거죠. 과세표준 75% 볼까요? 과세표준 몇 분을 75%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날려준다는 거예요? 날려준다는 거죠. 4분의 1만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과세 표준이 100만 원 미만일 때. 그럼 100만 원이면 한국 금액으로 얼마 정도 돼요? 한 1억 8천, 2억 가까이 되죠. 1억 미만일 때. 그러니까 이익 나기 얼마? 2억 정도 되면 세금 몇 %만 되면 된다? 5%.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 미만 한 2억 정도, 한국 돈으로 2억 정도 이익이 났을 때 세율 얼마 적용받는다? 5%. 그 위로 갈게요. 과세 표준 50% 감면돼 있죠. 언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300만 원이면 한 5억 되죠. 세전 이익이 얼마 정도 나왔으면 이익이 한 5억 정도 났으면 세금 몇 %만 내면 된다? 10%만 내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저이윤 기업에 대해서 한국보다 더 세율이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적어요. 법인세가 한국보다 더 적습니다. 15% 세율 보시면요. 하이테크 기업, 서부 대개발 기업. 하이테크가 뭐예요? 고신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기술 수준이 하이테크다.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세율 몇 %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5%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 회사 하이테크 기업인데 이익이 100만 원 안 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여러분? 소규모 저희금 가서 5% 적용받으면 되는 거예요. 서부 대개발 기업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서부 지구에 위치한 기업일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내 대도시들 다 어디 있어요? 저기 대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진, 북경, 청도, 위해, 연태, 소주, 그다음에 뭐 상해, 광주 다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서 동쪽에 있죠. 바닷가 연해 도시잖아요. 근데 이쪽은 많이 발달했는데 저기 우르무치, 신장 이런 쪽 발달 많이 안 됐죠. 청두 마찬가지. 그래서 그쪽에 서쪽에다가 법인 설립하면 어떻게 주겠다? 15%의 세율로 싸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 기업 세율, 외국 기업에 대한 세율이에요. 비거주자 기업에 대한 세율. 제가 이거 10%라고 써 있는데 20%라고 써 있다고 보시는 게 맞긴 맞아요. 제가 틀린 건 아닌데 어지간한 나라는 조세 협약에서 10% 세율을 적용받는 것 뿐이고요. 중국 세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20%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이 20%다. 지금 외국 기업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법인 구분할 때 35페이지 가서 보시면 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한국 자회사예요? 아니면 한국 본사예요? 35페이지 보시면 외국 기업 이제 한국 본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중국에 설립된 한국 본사가 투자하는 회사는 외국 기업이에요? 아니면 거주자 기업이에요? 거주자 기업이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지금 우리 지금 41페이지 다시 돌아올게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 비거주자 기업 세율. 원래는 중국 로컬세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로 썼죠. 왜 10%로 썼냐면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 중국하고 조세 협약이 있는 경우 10%로 감면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 쓴 거고, 가끔씩 중국 직원들이 한국으로 돈 보내려면 세금 20% 띄고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중국어로 된 걸 갖고 올 확률이 있습니다. 예, 걔는 뭘 본 거예요? 중국 로컬, 중국에 있는 중국어로 된 중국 기업소득세 세법 중국 문서를 본 거예요. 거기 몇 프로 돼 있다고요? 20%로 돼 있어요. 근데 걔는 뭐까지 공부 안 한 거야? 조세 협약을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조세 협약 가면 10%로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20%로 쓸까 10%라고 쓸까 고민했는데, 예,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10%가 맞으니까 제가 10이라고 쓴 거고요. 가끔씩은 중국 회계가 중국인 실무하는 직원이 한국으로 유용료 보내려면 세금 20% 띄어야 돼요로 바꾸는 애 있어요. 그 중국인 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공부를 안 했을 뿐이죠. 가르쳐주면 돼요. 때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조세 협약까지 공부하고 다시 와라 라고 잘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세 협정세율. 예, 기본적으로는 10%고 감면 받으면 5%까지 세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시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10%고 예, 5%로 더 싸게 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라고 할 거예요. 이건 배당 이야기인데 이건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뒤에서. 그러면 오늘 거의 이제 끝나가네요. 좀만 여러분 집에도 참으시고, 예, 42페이지 갈게요. 과세기한과 납부기한. 예, 여러분 고개 드시고 한국에선 법인세 1년에 몇 번 납부해요? 한국에서 법인세 1년에 2번 납부하죠. 예. 6월 말 끝나서 예, 만기 예정신고 한번 하고요. 예, 중간 연합 한번 하고, 예, 3월 말까지 확정신고 한번 해요. 예, 한국에서 법인세 1년 몇 번 납부한다? 2번. 예, 6월 말 끝나서 한번 중간 연합 상반기 한번 하는 거 간단히 끊어서 상반기 결산 한번 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간 연합 한번 하고, 1년치 전체는 언제 해요?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한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2번 해요, 2번. 네, 근데 중국은 법인세 신고 납부 몇 번 할까요? 크게 4번이라고 하면 틀리죠. 5번이죠. 5번입니다. 네, 4번이라고 하신 분은 뭐냐면 중국은 원칙적으로 예정 납부를 분기별로 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건 예정이고요. 예, 1년치를 통틀어서 또 다시 언제까지요? 금방 아까 말씀드렸죠. 몇 월까지? 5월까지라고. 한국은 확정신고가 언제 말까지 법인세가? 8월? 3월. 예. 3월이고, 중국은 언제까지요? 법인세 확정신고가 5월 말까지. 그러니까 각 분기별로 예정신고하고 1년치 통틀어서 하는 건 언제까지 하면 된다? 5월. 그래서 중국에서는 법인세 신고 납부 1년에 몇 번 하면 된다? 해야 된다? 5번. 예, 5번 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보시면 확정신고, 예, 회계기간은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돼 있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돼 있어요? 두 번째, 양가로 2번. 5개월 이내이죠? 찾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회계법에서 기업의 회계기간을 양력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정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3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회사는 세금 내는 기간을 세법상 기간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일까지 할게요 한다면
올해 산 6월 말 법인인 거죠. 예, 그래서 꼭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지 않고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는 1년으로 볼게 라고 해도 돼요. 예, 대부분 어느 경우가 그러냐면 여러분 은행 금융권은 다 3월 말 법인이에요. 예, 은행이 12월 말 결산하려면 다른 회사들 결산하는데 바쁘잖아요. 그거 서포팅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도 12월 말 결산하려면 바빠서 대가리가 터져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금융기관이 3월 말까지 신고하게 돼 있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3월 말 법인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외에 다른 기간을 선택해서 1년을 잡는 것이 불가능해요. 규정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회계법에서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다 해서 카렌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3월 법인, 6월 말 법인, 9월 말 법인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1년치 확정신고하는 건 언제? 5월 말까지. 그 다음에 분기별 예납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분기 끝나고 D 플러스 15일이 15일. 예, 중간예납 바로 양가로 이건 중간예납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각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중간예납.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42페이지 보고 있어요. 중간예납 분기마다 한 번씩 하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정 원하면 중간예납 몇 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매월 할 수도 있대죠. 심심하시면 법인세 신고 1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하셔도 되긴 돼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간예납은 D 플러스 며칠요? 15일.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증치세 D 플러스 며칠이에요? 15일이죠. 예. 영업세도 D 플러스 15일이고요. 법인세도 D 플러스 15일이에요. 다 15일이에요. 그래서 증치세는, 영업세는 최장 몇 달에 한 번 신고할 수 있다? 최장이 대부분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법인세는, 기업소득세는 한 분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납세지 볼게요. 납세지. 거주자 기업, 중국에 설립된 중국 회사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지가 어디예요? 법인 주소지죠. 기업 등기 지역 관할 국가세무국. 그 회사 설립할 때 했던 그 지역이죠. 그 다음에 납세 범위. 중국에 설립된 중국 회사는 중국 내에서 벌은 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은 돈까지 당연히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될 거고요. 비거주자 기업이 바로 외국 기업이죠. 중국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들, 한국 본사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벌어들인 것만 과세하겠다. 원천징수예요. 중국 내에서 벌어들인 것만 원천징수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거주자 기업, 이거 뭔 말이냐면, 여러분, 중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 아니면 한국 계열사로 컨설팅비를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 보내는 거에 대해서만 일부 법인세를 매긴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이제 알아들 때 됐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래서 중국 경내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다. 한국 본사가 스스로 한국에서 벌은 돈 중국에서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거주자 기업이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봐봐요. 중국 자회사가 한국으로 보낼 때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 가서 내야 돼요? 어느 세무서 가서? 돈 지급하는 사람이 떼어내야 되겠죠? 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 경내에 기구나 장소가 없는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 수혜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지가 신고 납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중국 경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치한 경우 이건 거의 없죠. 별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요. 법인세 마지막인데요. 세금 우대 혜택 요약. 첫 번째 줄 볼게요. 해당 우대 혜택은 내자 기업과 외상 투자 기업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상 투자 기업에게만 별도로 부여되는 우대 혜택은 없음. 이게 뭔 이야기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중국에 와서 공부할 때 법인세법 배울 때 법인세법, 기업소득세법이 세법이 종류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자기업 법인세법이 따로 있었고요. 하나는 외상투자기업,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이 두 개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2007년까지 그랬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 2008년부터는 내자, 외자 법인세법이 통합이 됐어요. 그 이전은 뭔 말이에요? 2007년 이전까지는
내자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외자 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세율도 다르고 우대 감면도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2008년도부터는 법인세법 자체가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세율이라든지 우대 조건이 다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들 하세요. 내자 법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외자 법인으로 회사 만드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 가끔 하시는데 그럼 제가 다 뭐라고 해드려야 돼요? 똑같습니다. 세법상 내자나 외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한국 회사, 외국계 회사 또는 중국 내자인 중국인이 만든 회사 공통 적용되는 거지 차이점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농임 목축가 어업소득 가면 와서 물고기 잡는 건데 중국 와서 물고기 잡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액 면제인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SOC 소득, 예, 3년 3간반이란 말인데 여러분 이 용어는 알아두시면 돼요. 3년 3간반, 3년 3간반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익이 났을 때부터 3년간은 뭐라고요? 법인세를 면해 줄게. 그 다음에 뒤에 3간반은 그 이후에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법인세를 반으로 감면해 줄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년, 뭐 2년 3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2년은 면하고 그 뒤에 3년은 반으로 감면해 준다 그 말이겠죠. 예, 그래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항목소득 감면 3년 3감 반 이해되시겠어요? 환경보호 한다든지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해서 돈 벌었다 그렇다면 뭐라고요? 3년간 이익 났을 때 세금 3년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반만 법인세를 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소규모 기업 가면 과세 편성 50% 하면 20% 우리 배웠던 거죠? 50%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70%도 있었죠. 소규모 기업 가면. 그 다음에 하이테크 기업 몇 퍼센트요? 세율 15%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예, 연구개발하는 회사들 보시면 뭐 도움이 될 거예요. 보시면 공식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만 볼게요.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연구개발비를 중국 내에서 썼느냐 아니면 중국 외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경내에서 쓴 것, 경외에 쓴 것 그럼 보이세요? 중국 내에서 연구개발비 썼다 그럼 몇 퍼센트 비용을 추가 인정한다? 50%. 그러니까 10,000원어치 연구개발비 썼다. 실험을 했다. 그럼 세법상 얼마 비용 인정해 주겠다? 15,000원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중국 내에서 연구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근데 해외에서 연구개발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연구개발비를 해외로 쏜 거죠. 중국에서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 이런 데다가 연구개발비 용역을 맡기는 거죠. 그럼 그 연구개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50%를 추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해외로 보낸 거에 80%나 아니면 중국에서 발생한 거에 3분의 2 둘 중에 작은 걸로 간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런데 다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경내는 빵이죠. 이 공식 봐봐요. 예. 연구개발 하는데 다 해외에다 맡겨서 해요. 중국의 기술이 모자라서 해외에다 맡겨서 한다고 한다면 경내는 빵이죠. 그럼 경외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해외에다 쏜 금액 곱하기 80% 또는 중국 내 쓴 거에 3분의 2 둘 중에 작은 거로 인정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100% 해외에다가 연구를 맡긴 경우에 비용 인정 받는 거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빵이 돼버리죠. 미니멈이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외자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연구개발 용역을 어디서 해요? 모 회사에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한국계 기업이 한국 본사에서 하라고 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다 날리는 돈이 돼버리겠죠. 비용 인정 받는다 못 받는다 세법상. 네. 이해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추가 공제. 기본은 인정되는데 추가로 인정해주는 게 중국 내에서 쓰면 몇 퍼센트를 더 인정해준다? 회계상으로는 10,000원 썼지만 세법상으로 5,000원 더 인정해서 세법상에 15,000원 비용 승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해외로 보냈을 때는 추가 공제 나온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외에 대해서 추가 인정해주는 게 둘 중에 작은 거다. 80%가 있고 3분의 2 둘 중에 작은 걸로 한다. 여러분 이거 공식 외우시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근데 뭐는 기억하셔야 돼요? 연구개발비를 쓰게 되면 뭘 해준다 지금? 추가 공제가 있다더라. 추가 공제.
네가 쓴 돈은 당연히 비용 인정해 주는데 중국에서 쓴 50%를 더 인정해 주는 거고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 추가 인정해 주는 게 좀 드물다. 그 공식이 있다는 것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실무하실 때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겠죠. 예, 이걸 다 공식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추가 공제. 회사에서 장애인 고용하면 얼마만큼? 걔한테 지급한 급여의 몇 프로만큼 추가로 비용 인정해 준다? 예, 그 애가 5,000원 급여 가져간다. 그러면 세무상 얼마만 비용 인정해 주겠다? 10,000원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창업 투자 공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원 사용 투자 공제 별거 없고 에너지 절감 투자 공제 뭐 투자에게 에너지 절감 설비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뭐라고?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충 있다더라 기억해 두시면 예, 우리 회사가 에너지 절감 설비를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와서 찾아보면 되죠. 예, 우리 회사가 연구개발비 용역을 지출했습니다. 용역비를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법인세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생 기초고요. 이거 관련해서 운용하는 단계들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니까 예, 뒤에 교재가 한 200페이지 돼요. Q&A 쪽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전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전 가격에 대해서.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기업소득세 이론편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